알베르 까미 에세이 -9 헬레네의 추방. 알베르 까미 지음, 장소미 옮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절세 미녀 제우스의 딸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으나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설로는 파리스에게 납치되어 트로이로 가는 바람에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은 결국 그리스군이 목마 속에 숨어 트로이에 잠입함으로써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난다. 이후 트로이의 목마는 위장 침입 전술의 상징이 되었다. 지중해는 안개의 비극성과는 다른 태양의 비극성을 지닌다. 어느 저녁 산발치 바닷가 작은 만의 완벽한 곡선 위로 밤이 깃들면 최고조의 이른 불안이 고요한 바다에서 피어오른다. 그리스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늘 아름다움과 그것이 지니는 숨막히는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이런 장소에 오면 이해하게 된다. 이 황금빛 불행 속에서 비극은 절정에 다다른다. 반대로 우리 시대의 절망은 추함과 격동 속에서 자라났다. 유럽이 비천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혹시라도 고통이 비천해진다면 말이다. 우리 유럽은 아름다움을 추방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무기를 들었다. 이것이 제일 두드러지는 차이지만 그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사상은 늘 한계의 개념을 피난처로 삼았다. 신의 영역도 이상의 영역도 부정하지 않았기에 신의 영역도 이성의 영역도 극단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리스 사상은 빛으로 어둠과 균형을 이루고 모든 것을 고려했다. 반면에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우리 유럽은 도를 넘은 야욕의 자식이다. 유럽은 자신이 열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정하듯 아름다움을 부정한다. 방식은 각기 달라도 유럽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이성이 지배하는 미래의 제국에만 열광한다. 유럽은 광기 속에서 영원한 한계를 저버리고 그 순간 어두운 지하 세계의 에리니에스가 달려들어 유럽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 복수의 여신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여신인 네메시스는 아직 지켜보고 있다. 한계를 넘는 모든 것은 네메시스에게 가차없이 처벌당한다. 수세기 동안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문했던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정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공정함이란 어떤 한계가 전제된 것인데 반해 우리 대륙은 전체적 이기를 바라는 정의를 추구하느라 요동친다. 고대 그리스 사상의 여명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미 정의가 물질계 자체를 한계선으로 한정한다고 상상했다. 태양은 자신의 한계선을 넘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수호하는 에리니에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우주와 정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킨 우리는 이 경고를 웃어넘긴다. 우리는 취한 하늘을 우리가 원하는 태양으로 밝힌다. 하지만 그래봤자 한계선은 존재하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더할 수 없는 극단의 광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등 뒤로 버려두었으나 순진하게도 온갖 착오 끝에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균형을 꿈꾼다. 유아적인 오만이고 우리의 광기를 물려받은 유치한 민중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이끄는 것을 이 오만이 정당화한다. 다시 한번 헤라클레이토스의 단상을 끌어오면 이런 간단한 발언도 있다. 오만은 진보의 퇴행이다. 이 에페수스 출신 철학자 이후 수세기가 흘러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단 한 가지 우월성만을 인정했다. 즉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믿지 않는 것, 수세기를 이어오며 가장 모범적이었던 삶과 사상이 무지를 자부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우리의 당당함도 망각했다. 우리는 위대함을 흉내내는 권력을 택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다음으로는 우리의 교과서 저자들이 비길 데 없는 저속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찬미하라고 가르친 로마의 정복자들을 말이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 스스로 정복자가 되어 한계선을 이동시키고 하늘과 땅을 통제한다. 우리의 이성이 세상을 일거에 비워버렸다. 결국 우리만이 남게 되어 우리는 사막에 우리의 제국을 완성한다. 그러니 자연이 역사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조화를 이루고 피가 낭자한 비극 속까지도 수의 음악을 불어넣는 그 우월한 균형을 어찌 상상인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연에게 등을 돌리고 아름다움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우리의 남루한 비극에서는 사무실 냄새와 비극이 쏟아낸 걸쭉한 잉크색 피 비린내가 떠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의 후예를 자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변절한 후예다. 우리는 역사를 신의 옥좌에 앉혀놓고서 그리스인들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목숨을 다해 싸웠던 이른바 야만인들처럼 신정 정치를 향해 행군한다. 우리와 그리스인들의 차이를 알고자 한다면 플라톤의 진정한 라이벌인 우리 세대의 철학자에게 물어야 한다. 오직 현대 도시만이 정신에게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헤겔은 감히 이렇게 썼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도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를 영원하게 하는 것들, 즉 자연, 바다, 언덕, 저녁의 명상을 결연히 잘라냈다. 이제 역사는 거리에서만 찾을 수 있는 바, 의식도 거리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령도 그런 법령이 없다. 그 결과 우리 시대의 가장 의미 있는 작품들도 같은 입장임을 증언한다. 도스토옙스키 이후로 유럽의 위대한 문학에서는 풍경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역사는 역사 이전에 존재했던 자연의 세계도 역사보다 우위인 아름다움도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무시하는 편을 택한 것이다. 플라톤은 무의미, 이성, 신화, 이 모든 것을 다루었는데 우리의 철학자들은 무의미만을 다루거나 이성만을 다룰 뿐이다. 그 밖의 것에는 눈을 감아 버렸기 때문이다. 두더지가 명상하는 격이다. 세계에 대한 성찰을 영혼의 비극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다. 그나마 기독교는 적어도 영혼의 본성을 따랐고 그 덕분에 어떤 불변성을 견지했다. 신이 죽고 나자 역사와 권력만 남았다.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개념을 상황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고대의 조화를 우연의 무질서한 충동이나 이성의 거침없는 행보로 대체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스인들이 의지를 이성으로 한정한 반면 우리는 끝내 이성의 중심에 의지의 충동을 들씌웠고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스인들은 가치를 모든 행동의 앞 단계에 내세워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가치를 행동의 끝 단계에 위치시킨다.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식한다. 가치들과 함께 한계도 사라진다.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저마다 다르고 그와 같은 가치들의 견제 없이는 가치 확립을 위한 어떠한 투쟁도 무한히 확장되지 않기에 오늘날 메시아 신앙들이 대립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의 떠들썩한 주장은 제국들 간의 충돌 속에 녹아든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무절제는 화재와 같다. 불길이 번지며 망치를 든 철학자인 니체를 삼켜버렸다. 유럽 철학은 망치질이 아니라 대포를 쏘아댄다. 그럼에도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자연은 고요한 하늘과 이치를 인간의 광기에 대립시킨다. 원자탄이 폭발하고 역사가 이성의 승리와 인류의 단말마 속에서 종결될 때까지 그리스인들은 결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들은 한계는 엄연히 존재하며 감히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받으리라 말했다.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 결코 그 말을 반박할 수 없다. 역사적 정신과 예술가는
둘 다 세계를 재창조하고 싶어 한다. 예술가는 태생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모를 수가 없지만 역사적 정신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그 때문에 전자의 열정이 자유로운 반면 후자의 목표는 전제 정치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물론 아름다움 자체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 시대의 불행을 함께 겪고 따르면서 우리 시대를 위대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아름다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 우리의 시대는 이를 모르는 척하고 싶어 한다. 우리 시대는 절대와 제국에 도달하느라 경직되었고 세계를 온전히 알기도 전에 변형시키려 들며 이해하기도 전에 명령하려 든다. 우리 시대는 어떤 말로 변명하든 이 세계를 황폐화한다.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반해 그를 붙잡아 두려는 칼립소 여신의 섬에서 불멸과 고향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고향 땅과 그 땅에서 죽기를 선택한다. 그토록 단순한 위대함이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겸손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호하다. 모든 것에 자신만만해하며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떨어지는 그 즉시 망신살이 뻗치는 저 도스토옙스키의 어릿광대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이 부족하다. 자신의 한계에 충실하고 자신의 조건을 냉철하게 사랑하는 이의 자긍심 말이다. 나는 나의 시대를 증오한다. 죽기 직전 생택쥐 베리는 내가 이야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썼다. 그러나 이 외침이 아무리 인상적이더라도 인간을 경탄스러운 존재들로 여기고 사랑했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그 외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어느 때는 이 음울하고 삭막한 세상에 등 돌리고 싶은 유혹이 어찌나 강렬한지.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자신을 증오하며 살 수 없다. 우리 시대는 결점의 과다 못지않게 미덕의 과잉으로 인해 저 깊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우리는 가장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덕들 중 하나와 싸울 것이다. 어떤 미덕일까? 트로이 전쟁에서 파트로클로스가 전사하자 그의 말들이 슬피 운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파트로클로스를 사랑한 친구 아킬레우스는 우정이 말살당한 것에 분노하여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끝내 승리를 거둔다. 우정은 하나의 미덕이다. 무지의 인정, 광신의 거부, 세계와 인간의 한계, 사랑받는 얼굴, 그리고 아름다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인들에게 합류하는 진영이다. 어떤 면으로는 미래의 역사의 의미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와 종교 재판 간의 투쟁 속에 있다. 맨손의 예술가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어둠의 철학은 빛나는 바다 저 너머로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오 정오의 사상이여, 트로이 전쟁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니 다시 한번 현대 도시의 끔찍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며 바다의 고요처럼 평온한 영혼,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리라. 1948년